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강건세 채널입니다. 다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정말 환영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를 끝마쳤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고려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고려 조선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 전 시대들보다는 그 복잡하고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셔야 되겠죠. 하지만 특히 이제 이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제가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많이 있겠죠. 그 조선 시대보다는 이 고려 시대는 어떤 정치적인 거 그런 거는 많이 안 나와요. 뭐 조선시대 넘어가면 뭐 붕당 정치도 나오고 또 뭐 애송 논쟁도 나오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미호란 또 조선 말에 가면은 그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벌어졌던 외세 침략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좀 힘이 들어 하지만 이 고려 시대는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나 그런 거는 별로 안 나와요. 고려 시대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외세와 그 관계, 대외 관계를 잘만 알고 계시면, 특히 순서만 잘 알고 계시면은 고려 시대만큼 쉬운 데는 없어요. 딱 체계가 잡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 뭐 거란 침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이 세 개가 100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은 고려시대의 50%는 알 수 있다. 그거는 나중에 강론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먼저 고려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고려의 왕과 흥망사에 대해서 간단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고려의 왕은 딱 이 왕들만 알면 돼요. 태조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이 정도만 알면은 왕 관련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삼국시대보다는 더 왕 관련된 거는 간단하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고려시대 왕 문제가 나왔다면은 이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하고 매치를 시켜놓으면은 이 중에서 택하면 되거든요. 특히 업적 문제는 이제 광종이 제일 많이 나오죠. 광종하고 그 다음에 성종. 자, 태조 왕건, 광종, 성종으로 이루어진 게 고려 초기입니다. 고려 초기였다가 드디어 대외 관계 중에 하나인 외세 침략이 시작되죠. 이 거란이 침입합니다.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죠. 이 성종 때, 성종 말에 한 900년도 말에 1차 침입을 했다가 그때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강동육교를 획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2차,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결국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적들을 다 몰아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란도 물러나게 되죠. 자, 거란과 고려 전쟁을 통해서 양측이 전부 다 이제 국력이 쇠퇴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진족이 강성해지게 됩니다. 여진족이 강성해져 가지고는 이제 그 금나라를 세우죠.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 나중에 요나라가 되는데 이 요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이 금나라가. 그런 중에 내부적으로는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도 고려가 시끌시끌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예전에 이 여진족은 그 고려로부터 뭐 식량을 무상으로 받거나 좀 회유 정책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진족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겼었거든요. 근데 이게 뭉치면서 금나라를 세우면서 고려에다가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니네는 신하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 와중에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근데 이 이자겸이 금나라의 이 군신 관계 요청에 대해서 승낙을 합니다. 4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어떻게 여진족들한테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느냐 하면서 이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묘청의 난이 뭐 금국, 그러니까 금나라 정벌론도 내세우고 서경천도론도 내세우죠. 뭐 금국 정벌론도 내세우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죠. 묘청하고 정지상이 서경, 지금의 평양이죠. 그 당시에 수도했던 이 개경의 운이 다 했다. 이제 서경, 평양으로 천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난을 일으킵니다. 이 묘청이 스님이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개경파인 김부식,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 서경파들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내부적으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이 무신들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죠. 차별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무신들 입장에서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최충원이 그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최씨 무신 정권을 갖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1200년대, 1231년도에 몽골이 드디어 침입을 합니다. 칭기스칸이 이 몽골족을 다 모아가지고 유럽까지 가죠. 유럽까지 다 침략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에도 침입을 하고 3차에 걸쳐 침입을 하죠. 결국에는 이제 항복 아닌 항복을 하죠. 고려가. 그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원간섭기가 쭉 가다가 이제 원도 좀 쇠퇴를 하죠. 쇠퇴를 하는 가운데 이제 공민왕이 출현을 하고 이 공민왕이 원 세력들을 몰아내는 작업에 착수하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쌍성총관부라고 원이 한반도에 만든 그 기구를 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왕이 지나고 뭐 우왕도 나오고 뭐 창왕도 나오고 공양왕도 나오고 여러 왕들이 또 나오면서 이성계가 두각을 나타냈죠. 아주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결국에는 권력을 잡고 1392년도에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는 멸망을 한다. 자, 이게 간단한 고려의 왕과 흥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많지 않아요. 이 고려가 거의 400년 가까이 400년 넘게 그 왕조가 유지됐잖아요. 유지가 됐는데도 알아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아야 될 게 이 순서들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아니 거란 침입부터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정변 이 내부적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거란 침입, 대외관계 그리고 여진족과의 관계 이제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진족과의 어떤 대외관계가 생기죠. 이제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고려를 침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경 쪽에서 굉장히 강성해지고 군신 관계도 요구하는 등 좀 이 대외 관계가 어려운 상태였죠. 그러다 이제 몽골 침입을 하고 이제 원간섭기로 들어간다. 이 세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그 순서를 아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고려는. 자, 고려를 잘 아시려면은 이 지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세 나라와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고려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의 순서만 알고 계시면 자, 거란 침입 그리고 여진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이 세 가지 순서 거란이 먼저다.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관계다. 그 다음에 몽골 침입이다. 이 순서만 알고 계시면은 문제 풀이가 나오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고려의 대외 관계를 보는데 이게 고려가 참 불쌍한 나라였던 게 이 여진이나 거란이나 몽골이나 다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 유목민족들은 부족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라를 만들 수 없는데 이상하게도 이 고려 시대 때 이 유목민족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뭉치기 시작하면서 나라를 만들게 되죠. 유목민족들은 말 타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니까 이 싸움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막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이 기동력에서 엄청 앞서니까 막기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들도 다 정복당하고 그런 거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서 이 고려는 굉장히 힘든 나라였다.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유목민족들이 100년에 걸쳐서 100년 단위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자, 먼저 거란이 뭉칩니다. 거란이 압록강 이쪽에 이제 거란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거란족들이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요나라를 세웁니다. 요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한반도를 고려를 침입을 하게 되죠.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그 후퇴하는 거란족들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란은 더 이상 침입을 안 하죠.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귀주대첩을 공부하다 보면 대첩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정식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이 거란족이 여기 막 나주 있는 데까지 침입을 하거든요. 나주 있는 데까지 침입을 하는데 이 거란족이 너무 깊숙하게 침입을 한 거예요. 깊숙하게 침입을 하다 보니까 보급로도 끊어지고 또 지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 유목민족들은 말 타고 막 빨리빨리 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얘네들이 힘들었겠죠. 중간중간에 게릴라도 있었을 거고 막 하다 보면 너무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보급로도 끊어지다 후퇴를 하죠. 후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제 철수하는 이 거란군 대군을 이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거의 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뭐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이 죽여놔야 돼요. 그 상대국의 그 군사들을 죽여놔야 다시 정비해서 침입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 중요했던 거예요. 거의 몰살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란족들 입장에서 다시 침입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요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심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침입을 못하고 거란도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려 거란 전쟁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여진족도 이 두만강 쪽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는 국력이 쇠퇴했으니까 칩니다. 쳐가지고 멸망을 시켜요. 이제 여진족이 강성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이제 이 함경도 지역 이쪽 두만강 지역 이쪽에서 그 전에는 이 부족들끼리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았겠죠. 부족들끼리. 그래가지고 계속 국경을 이제 먹을 거 찾아서 국경을 침범을 하니까 고려 쪽에서는 계속 뭐 식량도 주고 회유 정책을 취하죠. 식량도 많이 주고 이쪽에는 척박하니까 농사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진족 입장에서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죠. 먹을 것도 대주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 금나라를 건국하고 고려에다가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게 빌어먹던 놈들이 신하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큰 반발이 생기겠죠. 그 와중에서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자겸이 권력을 잡고 이자겸은 이 사대 관계를 승낙을 합니다. 이제 군신 관계에 대해서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반발 세력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세력이 묘청과 정지상이었다. 그러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이 묘청의 난을 개경파인 김부식이 제압을 하면서 서경파는 몰락을 하게 된다. 그런 과정입니다. 거란 침입이 먼저 있었고 100년 후에 다시 이제 여진족이 강성해진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몽골 이쪽에 있었겠죠. 몽골이 칭기즈칸으로 뭉쳐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육포 씹으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 조랑말 같은 작은 말 타고 그 서양말 엄청 키 큰 말들을 다 쓰러뜨리고 결국에는 이 중국을 통일하죠. 원나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도 침범을 합니다. 이제 3차에 걸쳐서 원나라가 침입을 하죠. 1차, 2차, 3차 하는데 그때가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후에 최후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최충원 그 후계자들이죠. 최후가 이제 강화도로 이제 수도를 옮기고 나서 끝까지 항전을 하죠. 항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막 경주까지 침범해가지고 황룡사 구충목석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전국에 완전 쑥대밭이 됐겠죠. 이제 강화도에만 이제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피신하고 굉장히 그 백성들은 힘들었겠죠. 결국에는 이제 최후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의종 때 이제 결국 항복을 하고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한다. 그 안에서 이제 뭐 삼별초 그 최후 정권의 그 직속 친위 부대였죠. 삼별초가 뭐 끝까지 저항을 하고 해가지고 뭐 제주도까지 옮겨면서까지 끝까지 저항을 한다.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진, 거란이 유나라가 되죠. 여진이 금나라가 되고 몽골이 원나라가 되는 이 순서. 이 순서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아시면 고려의 50%는 풀 수 있다. 자, 이거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십시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나라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고려 시대라고만 매치시켜 놓으면은 어렵지 않은 고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고려 시대는 왕은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만 알면 된다.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거란, 그리고 숙종 때부터 시작되죠. 숙종 때 별무반을 편성하는데 이 여진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몽골 침입,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은 이 고려 시대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적인 반란, 내부적인 문제로서 뭐 이자겸의 난, 유청의 난, 무신정변이 순서대로 일어난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은 고려는 어렵지 않다. 저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죠. 자, 태조 왕건이 호족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후삼국 시대 때 그 고구려, 후백제, 신라의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였던 이 후삼국 시대 때 이 궁예가 고구려를 건국을 하는데 그때 밑에 있었던 장군이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이 태조 왕건이 그 송악지방, 지금의 개성이죠. 개경지방의 그 굉장히 큰 호족 세력이었어요. 호족 세력이었다가 이제 궁예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고려를 건국을 하죠. 이 태조 왕건도 호족 세력이었잖아요. 즉위를 했지만 왕이 됐지만 이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서 그 전제 정치를 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많은 호족 세력들, 강성한 호족 세력들도 아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펼쳤겠죠.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이 회유 정책과 통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아직도 호족 세력들, 강성한 호족 세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혼인 정책도 시행하고 사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혼인 정책이 뭐냐면은 그 호족들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호족들의 그, 그 딸들을 부인으로 왕비로 많이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정도가 되는 그 아내들이 있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왕시성을 하사를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혼인정책, 사성정책이 회유정책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회유를 하면서 또 통제정책도 시행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기인제도죠. 기인제도가 뭐 통일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이 지방 호족 자제들을 수도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이 호족들이 함부로 뭐 난을 일으키거나 어떤 뭐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인질 비슷하게 이 자제들을 이 수도에 잡아놓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인제도다. 자, 그리고 사심관 제도도 뭐냐면은 이 중앙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 고위 관료들이 자기 출신 지역의 호족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왕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이 사신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 출신들 그 출신 지역 호족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왕건은 업적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것도 뭐 해유 정책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뭐 해유 정책이기보다는 이제 국가를 건립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했겠죠. 자, 뭐 통일 과정에 공을 세운 사람은 공로와 인품에서 말이 공로와 인품이지 그 공신들한테 토지를 지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역분전이 나왔으니까 저번에도 또 설명을 드렸는데 또 비교 분석을 해야겠죠. 자, 시대별 관리 지급 토지 제도죠. 막 이렇게 많이 써놨죠. 많이 써놨는데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 써놓은 거고 알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헷갈려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시대별 관리 지급 토지 제도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전세라고 그러죠. 밭전자 전세 세금을 걷기 위한 토지 제도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 시대별 관리 지급 토지 제도에서 나오는 거는 이 관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관리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하지만 세금을 위한 토지 제도는 이제 세종시대나 가면은 뭐 연분고등법, 전분고등법 나오고 뭐 또 나중에 영정법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 이 관리지급 토지제도가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것만 시대별로 매치만 시켜놓으면은 문제 풀 때 어렵지 않다. 예, 정확히 말해서 뭐 노급 통일신라 시대 때 노급을 관료전으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을 했다. 이 노급이 그냥 힘 있는 사람들 막 뿌렸다가 이제 관료 한마디로 관료를 한테 주는 걸로 이제 개혁 정책을 펼친 거죠. 이게 자세한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 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고려로 넘어가면 아까 그 역분전 있었죠. 역분전. 통일과정 공로자의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시과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시과. 이 전지, 밭전차, 전지하고 시지. 이게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죠, 산. 이 전지, 토지에 대한 수조권하고 임야에 대한 땔감. 그 당시엔 나무로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땔감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임야에서 나오는 이 땔감에 대한 수조권이 뭐냐면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직접 임야나 토지를 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지의 전자하고 시지의 시자를 합쳐서 전시과라고 명명을 했다. 그리고 시정, 처음 시자죠. 처음 시자, 처음으로 정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정 전시과라 한다. 나중에 이제 뭐 개정을 하고 경정을 했겠죠. 더 이제 개혁을 했겠죠. 자, 시정 전시과가 관직 인품 기준. 인품은 좀 기준으로는 삼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약간 힘 있는 사람들한테 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해졌겠죠. 부족하니까 다시 바꿉니다. 개정을 합니다. 가지고 이제 인품을 없애고 관직만 기준으로 전현직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을 한다. 그러다가 또 부족해지겠죠. 부족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라 살림이 안 되니까 이제 전현직 관료가 아니고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입니다. 자, 뭐 관직, 인품, 현직 관료, 전현직 관료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시과 제도가 고려 때 시행됐다. 그 시대로만 매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역분정과 전시과가 고려 시대구나. 그렇게만 매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은 이제 과전법 많이 나오죠. 과전법. 이 과전법은 엄밀히 말하면 고려 말때 시행이 되지만 이성계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성계가 그 요동정벌을 위해서 그 군사를 몰고 가다가 유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이 권력을 장악할 때 도움을 줬다는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뭐 정도전이나 교중 같은 그런 세력들이죠. 이 신진사대부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이 역분전 때도 통일과정 공로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이 과전법도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원간섭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권문세족들이 있잖아요. 이 권문세족들이 이 토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기득권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토지를 막 엄청나게 크게 겸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그 부족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전법을 시행을 해가지고 이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해줍니다. 자, 이게 과전법이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막 또 흘렀겠죠. 이때 고려 때 뭐 경정 전시권을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다 계속 막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저런 사건도 일어나 문란해졌겠죠. 또 토지 지급 제도가. 그리고 조선도 또 작업을 하고 또 공신들한테 또 이것저것 주다고 하다 보니까 문란해집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이 세족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오르고 나니까 이거 관리지급 토지제도가 문란해졌구나. 이놈도 주고 저놈도 주고 막 지급을 하고 막 하니까 이 현직 관료에게만 드디어 다시 수조권을 지급을 합니다. 자, 이 세조도 어떻게 보면 쿠데타로 인해서 왕이 된 거잖아요. 자, 그 전에 이 태종이 있었죠. 태종. 이 이방원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쿠데타죠. 쿠데타. 그 태종하고 세조가 나오면 좀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 왜냐면 거의 독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현대사에서도 박정희가 쿠데타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급진적인 정책을 피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 이 현직 관료에게만 수도권을 지금 이 퇴직 관료들이나 이 공신들 굉장히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는 독재 정치입니다. 세조도 쿠데타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6조 직계제가 나오거든요. 그 의정부 사서제의 반대가 6조 직계제입니다. 이 의정부 사서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상관 이상들이 모여 있는 그 의정부 있잖아요. 가장 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 세조하고 태종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치였기 때문에 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서 직접 왕한테 보고해라. 그만큼 이 대신들, 신하들의 힘을 죽여놓는 거죠. 그런 게 나오면 세조하고 태종이다. 이렇게 매치를 시키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조도 이 현직 관료만 수도권 지급이라는 이런 엄청난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퇴직 관료들은 반발을 하겠죠. 아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이야 연금 제도가 있어서 퇴직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 현직 관료에게만 수도권을 지급하니 퇴직 관료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직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현직에 있을 때 좀 재산을 불려놔야겠다. 그러면서 막 세금 거두면서 이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죠. 퇴직을 위해서 재산을 불려놔야 되니까. 자, 그런 폐단이 생기니까 이제 성종 때가 돼가지고 관수관급제를 시행한다. 관이 뭐예요? 기관이라는 관이 국가이죠. 국가에서 받을 수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 그게 녹봉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알면 되지.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외우겠어요? 외울 게 엄청나게 많이 긴 역사 동안. 자, 이런 시대적 흐름입니다. 흐름. 이 현직 관료한테만 수도권을 지급하니까 그 퇴직을 대비해서 현직 관료들이 막 재산을 불리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직접 걷습니다. 직접 걷어가지고 이제 녹봉을 지급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다. 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관리지급 토지 대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써놨지만, 자, 통일신라 시대 때 노급에서 관료전으로 바뀌었다. 고려 때는 역분전하고 전식과 제도가 있었다. 조선 때가 되면은 과전법과 직전법, 관수관급제가 순서대로 시행이 됐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많이 써놨지만 이것만 아시면 되고 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혼인정책, 사성정책을 통해 해위정책을 했다. 통제정책으로 사신관제도, 기인제도를 시행했다. 자, 또 태조 왕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업적은 별로 없어요. 보세요. 업적은 별로 없어요. 뭐 정계, 개병요서 이런 것들이 가끔 지문으로 나오는데 요게 나오면 태조 왕건이다. 이게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훈요 10조. 이게 후대 왕제, 가르치 훈자잖아요. 뭐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후대 왕들이 이걸 지켜라 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거죠. 이 훈요 10조 나오면 나중에 또 설명드리면 이 헷갈리는 것들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최치원의 뭐 시무 10조, 뭐 최충원의 봉사 10조 가지고 뭐 10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흑창을 설치했다. 흑창이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고구려, 고국천황 때 진대법을 시행한 거. 이게 구율제도죠. 구율제도. 자, 그럼 이것도 비교 분석을 해야죠. 자, 시대별 구율 정책입니다. 그 고구려 진대법 고국천황 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가 되면 흑창으로 변천을 하고 또 성종 때 고려 때 의창이라고 명칭이 변경되고 조선 초에 가면 사창 나중에 조선은 황곡으로 이렇게 변질이 된다. 이게 각각 좀 약간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뭉뚱그리면 이 구율 정책이다. 그러니까 풍년 때 국가에서 곡식을 사 들인 다음에 이제 흉년이나 아니면은 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봄에 이제 식량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빌려줘가지고 구율 정책을 시행을 했다. 그런 큰 틀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각 제도마다 약간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구율 정책이 이런 순서대로 시행이 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고구려 고국천황 때 진대법, 태조 왕권 고려 때 흑창, 성종 때 의창, 조선 때 사창, 황곡으로 넘어가는 이 순서와 용어만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지 말을 게 이 상평창, 창자, 뭐 의창, 흑창, 사창, 이 상차가 창자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구율 정책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물가 조절 기간이 아주 풍년에 곡물값을 많이 주고 사가지는 다음에 이제 흉년에 값을 내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좀 약간 선진적인 제도죠. 이게 조선 초까지 이어진다. 이거는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구율 정책은 아니고 좀 비슷한데 구율 정책이기보다는 예전에 우리 정부미라는 게 있었죠. 정부에서 쌀을 사 들인 다음에 막 값이 올라가 가지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 정부미를 풀어가지고 쌀값을 낮추게 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상명장이다. 뭐 또 제2보라는 게 이건 기금을 마련해. 보라는 게 기금이거든요. 기금을 모아서 빈민구제한 거에 제2보다. 고려 광종 때 시행하는데 구율 정책은 약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시고 헷갈려 하시지 마시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고려 태조 왕건 때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또 뭐 북진정책, 만부교 사건은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잖아요. 이 고려라는 게 명칭이 보면 고구려에서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개성 의식이 있었죠. 고구려하고 발해. 발해도 어떻게 보면은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발해를 개성했다는 걸 천명을 했어요. 이 북진 정책을 추진을 하려고 하죠. 옛날 고구려하고 발해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겠죠. 그러기 때문에 당시 수도는 개경이었지만 이 서경, 지금의 평양이거든요. 이 지금의 평양을 굉장히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 다음에 이 만부교 사건도 그 하나의 연장선상입니다. 그 요나라, 거란이죠.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고려가 거란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나중에 이 거란이 나중에 고려를 건국해가지고 친교를 맺기 위해서 이 낙타들을 선물로 보내거든요. 이거를 만부교 쪽에다가 묶어놓고 굶어 죽여버립니다. 솔직히 낙타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어쨌든 그 거란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다라는 그거를 천명한 사건이 만부교 사건이다.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 고려 시대의 그 건국 과정에서의 그런 대외 관계를 그 알려주는 그거 중에 하나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거란이 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란이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하니까 중국 그 본토하고 그 거란을 압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란이 침입을 한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태조왕건 때 이런 의식들이 있었구나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태조왕건까지 했고 이제 드디어 광종으로 넘어갑니다. 광종이 많이 나오죠. 광종이 업적이 많기 때문에. 자, 시대적인 흐름을 볼게요. 아까 태조왕건이 호족들한테 간섭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강성한 호족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아들인 광종이 지켜봤겠죠. 커가면서 그 와이프들 부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입김을 통해서 서로 다툼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왕비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광종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나면 어떤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죠. 이 호족 세력들을 죽여놔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왕으로서 뭔가 정책을 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보고 자랐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었겠죠. 그래서 시행한 게 노비양건법. 가장 많이 나오는 노비양건법과 가거제다. 광종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노비양건법이 뭐예요? 그 전부터 호족 세력들이 불법으로 그 양인들을 노비로 만듭니다. 이 노비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래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막 양인들을 불법으로 막 노비로 만들어요. 그걸 조사를 합니다. 앙검을 한 거죠. 조사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된 게 밝혀지면 양인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이 호족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호족 세력들의 힘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노비 양건법을 시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무턱대고 한 게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과거제도 왜 왕권 강하고 호족 세력들을 물리치냐? 그 전에는 막 문무음서제도로 해가지고 이 힘 있는 호족 세력들의 자제들이 뭐 능력도 없는데 그 관직에 진출하고 막 그랬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호족 세력들이 중앙 관료들하고 이렇게 짬짬해가지고 계속 강성해지는 거죠.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과거제를 통해서 공정하게 그 관료들을 선발을 해서 자기 측근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왜 과거제를 시행했는지를 보면 자기 측근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예전에 이제 나중에 가면 조선시대 때 중종이 반정을 일으키잖아요. 그 연산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일으키지만 뭐 중종이 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고 신하들이 일으킨 거죠. 신하들이 일으키고 나니까 이 중종은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광조라는 이 살림 세력을 등용하는 것처럼 이 광종도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자기만의 측근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거제를 시행해가지고 공정하게 그 관료들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쌍기, 그 중국에서 귀한 사람이거든요. 쌍기의 권위로 이 과거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호족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태조 왕건 때부터 이 호족의 입김에 굉장히 시달렸기 때문에 광종은 호족 세력을 눌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노비양건법하고 과거제가 나오면 광종일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 사용합니다. 이 광덕 준풍이 많이 나옵니다. 연호가 많이 나오는데 연호로 문제가 나오는 거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영락, 그리고 광종 때 광덕 준풍입니다. 자, 연호는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광종이나 뭐 태조왕건 또 뭐 발해 때 뭐 무왕이나 왕이라고 하지만 황제라고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황제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죠. 황제들이 연호를 사용했지만 이 고구려 때, 발해 때
그 고려 초 때까지만 해도 이 중국과 대등한 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연호를 많이 사용했죠. 하지만 이제 삼국시대 말에 그 신라는 이제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한반도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연호를 사용하는 이제 당나라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려 원간섭기 때는 당연히 사용을 못했겠죠. 조선시대도 넘어가면 연호를 사용을 못했겠죠. 고려 초까지는 연호를 많이 사용을 했다.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광종 때 사용했던 이 광자. 광자 나오면 광종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광자. 광덕 준풍이었다. 자, 연호가 또 나왔으니까 또 비교 분석을 해야겠죠. 자, 자주 출제되는 연호. 이 고구려 관계도서대왕 발해 때도 설명을 드렸죠. 계속 설명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이 되어야 외우지 않아도 눈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용어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광개토대왕 때 영락을 사용했다고 발해 때도 이남 대왕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발해 때도 사용했구나.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려 광종 때 이게 마이너 광덕 준풍 때 사용했다. 영락, 광덕 준풍 이것만 아시면 돼요. 문제가 이것만 나옵니다. 이제 조선 고종 때 이제 뭐 건양, 을미경 할 때, 광무개 때 광무 이거 하는데 이거 사용한 거는 일본의 입김이에요. 그 청나라가 그 당시까지는 우리나라를 약간 보호하듯이 했다가 청나라를 띄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 강압적으로 하면서 이걸 사용했다. 이게 곁다리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립니다. 고구려 영락, 고려 광종 때 광덕 준풍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광종이 노비양번법 과거제 또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뭐 공복도 제정했겠죠. 업적이 나오면 광종이다. 고려 광종은 뭐 제2보도 설치가 아까 기금을 모아 빈민구제했다고 그랬죠. 제2보도 설치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성종으로 넘어갑니다. 이 광종이 어느 정도 호족 세력을 잡아놨잖아요. 뭐 노비안건법도 시행하고 과거제도 시행하고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이제 성종은 기틀을 마련해야죠. 조선 때도 성종이더니 이룰 성자로 보시면 돼요. 이룰 성 뭔가 많이 이루었어요. 국가의 기틀을 잡는 체제를 잡는 그게 성종 때다. 뭐 국가 기틀 같은 게 나오면 고려 성종, 조선 성종이라고 보면 돼요. 맞아. 최송로 시무 28조에 의해서 근거를 해가지고 유교 정치,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자, 여기서 헷갈려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고려는 통치 이념은 불교예요. 조선은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숭유 억불 정책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억압했지만 고려 때는 통치 이념은 불교입니다. 아, 근데 왜 유교가 나오지? 유교는 조선 때부터 아닌가? 그런 식으로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 유교 정치는 정치하는 관련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정치 체제를 만들 때 유교 정치를 좀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송로가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국가 운영, 국가 정치 체제 운영이 유교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고려는 불교의 나라인데 왜 유교가 갑자기 나오지? 이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통치 이념은 불교지만 정치 이념은 유교를 채택을 했다. 성종 때. 자, 체제를 정비하니까 뭐 통치 체제도 정비했죠. 중앙은 이성육부제하고 지방은 12목을 설치하고 그 오도 나중에는 오도와 양계 현종 때는 그 설치를 하게 되죠. 12목과 오도 양계가 나면 그냥 고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목이 나오면 성종 때 한 거다. 또 의창도 그 변천이 됐죠. 진대법부터 사창, 의창 이런 식으로 또 국자감도 설치했겠죠. 뭐 교육기관, 교육 관련해서 많이 했겠죠. 어떤 체제 정비 관련입니다. 최승로 시무 28조, 뭐 지방의 12목 설치, 또 국자감을 설치, 어떤 체제를 그 국건이 공고히 하는 그 제도들이죠. 그게 나오면 성종이다. 자, 그리고 뭐 최승로 시무 28조 12목 국자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또 비교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에 나오는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자, 시대별 통치 체제를 보면 뭐 중앙 조직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통치체제를 하기 때문에 중앙제도 설명했는데 뭐 통일신라제 유화부, 집사부, 십사부가 있었다. 발해 삼성육부. 고려는 발해를 개성했기 때문에 이성육부. 비슷하면 이게 당 제도거든요. 성자가 나오면 당 제도라고 보면 돼요. 발해 삼성육부, 고려 이성육부에. 이거는 문제로 안 해요. 지문으로 가끔 나와요. 자, 중요한 건 지방 조직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통일신라 시대 구조 오소경. 발해 5경 15부 62조. 고려 12목과 5도 양계가 있었다. 통일신라 시대 할 때 발해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통일신라는 9주밖에 안 되지만 발해는 62주다.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매치를 시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려는 12목과 나중에는 5도 양계다. 이게 나오면 시대별로만 매치를 시키라고 그랬죠. 자, 다음에 시대별 교육기가 고구려 할 때도 했었고 통일신라 시대 할 때도 했었죠. 고구려는 태학 경당이었다. 통일신라는 국학이었다. 발해는 주자감이었다. 고려는 국자감이었다. 조선은 그 성균관이었다. 이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라고 그랬죠. 이 삼국시대 중에서는 고구려만 있습니다. 백제 신라는 없습니다. 태학 경당, 국학, 주자감, 국자감, 성균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고려 최성로의 시무 28조를 건의한 유교정치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잖아요. 자, 헷갈려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문제들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려 하세요. 비슷하니까 시무 10조, 훈요 10조, 봉사 10조, 시무 28조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했는 거예요. 이 최치원의 시무 10조, 통일신라 그 말이죠. 진성양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막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천재였던 당나라 빈군과에서 합격했던 이 최치원이 귀국을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 시무 10조를 올리죠. 하지만 채택을 안 하죠. 거의 망해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 경제 정책을 올리지만 채택은 안 됩니다. 이때가 최치원의 시무 10조다. 그 다음에 고려 태조 왕건이 후대 왕들한테 훈계하는 10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유산으로 남기죠. 이게 훈요 10조다. 고려 성종 때 유교정책을 펴기 위해서 최성로의 시무 28조다. 그 다음에 고려 무신정권기의 최충원, 그 최씨 정권을 세우는 무신정권을 세우는 이 최충원이 왕한테 개혁정책인 봉사 10조를 올렸다. 봉사 10조면은 고려 무신정권기 최충원이 올린 거다. 비슷하게 되면 헷갈립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눈에 익숙해져요.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성종까지 하시죠.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고려 초기에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성종 때까지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고려 초는 대부분 다 맞춰요. 업적이 나오면 광종, 성종이다. 그렇게만 매치를 시키시면 고려시대는 이 고려 초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설명을 드렸는데 시대를 넘나들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 나올 때마다 그 개별적으로 공부하면은 헷갈려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이게 계속 익숙해지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느껴져요. 문제를 풀 때. 정확히는 몰라도 문제를 풀 때 그 푸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시고,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진짜 동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